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부족했다라고 사과했지만 자신의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품격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에서 첫 낙마자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학금 특혜 의혹과 아파 찬스, 부적절한 논문 심사 논란으로 낙마를 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기조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런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임명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공세에 대해선 여당으로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사청문 전국에 들어선 국민의힘의 전략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좀 모셨는데요.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부터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의 양축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이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뒤로 미뤘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전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했고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면서 이게 곧 이번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 처리를 원했었잖아요. 네.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되고 입법 과정에 진통을 겪은 데 대해서 아쉬움도 역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두 법안은 4개월 후인 9월 초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국민의힘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우선 본회의 개의 전부터 이제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네. 본회의가 시작이 되고 표결이 진행이 되자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항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가결이 된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로 찾아가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를 하자 여러 논평들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 분립을 무시한 채 폭주를 했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형수 원내대변인 역시 범죄자만 발뻗고자 하게 될 무모한 법안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완성시켰다면서 분노했습니다. 네,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 그동안의 법안 처리 과정에 제일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입법소에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본회의 표결 직후에 마무리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합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어요. 오늘로써 이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신이 주도했던 중재안은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마쳤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존중했고 문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를 한 중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네. 다른 여러 부작용 우려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후에 사개특위에서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을 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 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상기를 시켰습니다. 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검찰청법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표결에 참석하기도 했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정의당. 네.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 처리할 때는 조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앞서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의결이 재석 174명 중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 이제 가결이 됐어요. 이렇게 예. 됐는데요. 기권 7명 중에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1명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인데요. 앞서 지난달 30일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전원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네. 이번에 다른 결정을 한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고소인 본인과 법률 대리인으로 이의 신청을 한정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렇게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자에서 고발인이 제외가 되면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의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의 권리 구제가 좀 어려워진다. 네. 따라서 이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의심이 돼서 장애인 관련 기관이 고발을 한 경우 이 기관이 경찰이 불송치를 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진다. 이런 게 정의당의 주장인데요. 네. 앞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이 부분은 담겨있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아마 기권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수정 보완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표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죠.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사개특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기대한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권표를 던진 것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고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의신청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은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혹시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 없었습니까? 오늘 표결에서는 일단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재석 인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다만 민주당 출신이자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좀 마찰을 빚었었던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네.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바 있었죠. 민주당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고요.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앞서 기권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합당 발표를 마쳤던 국민의당 출신 의원의 경우에는 좀 갈렸어요. 3명 중에 최연숙 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게 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주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개특위 구성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따라서 사개특위 위원 13명 중에 국민의힘 몫인 5명의 선임에도 앞으로 협조하지 않겠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협조해도 개문발차하겠다,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혀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대검찰청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한마디로 당혹감, 참담함 이런 것들을 좀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법률 개정 전체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또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도 입장을 냈죠. 네, 그동안 검찰과 달리 좀 말을 아껴왔었잖아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가 되자 경찰은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임 수사 체제의 확립, 그리고 인력과 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경찰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하고 또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우려들을 해소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용하고 검찰은 반발하고. 오늘 오전까지도 문 대통령에게 이제 검찰 구성원들이 3천여 명이 호소문을 보내는 등 네. 그러니까 끝까지 좀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첫 낭만자가 나왔어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죠.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인철 후보자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부족했다, 해명하지 않겠다, 모두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자진 사퇴를 했고요.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김인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흘 앞두고 돌연 사퇴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회계부정, 성폭력, 교수 옹호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줄줄이 나왔었고요. 특히 네. 기억하시겠지만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낙마 1, 2순위로 꼽혀왔는데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 자진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아무래도 어제 MBC 보도가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의 박사 논문을 짜깁기 했던 의혹, 그리고 특히 제자의 논문 최종 심사를 이른바 방석집이라고 하죠.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으며 진행한 의혹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여론에 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김 후보자 외에도 앞으로 낙마해야 할 인사들이 더 있다,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정의당에서도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이제 일부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낙마자가 생기면 이게 또 이제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은 더 후보자들이 사퇴할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교육부 장관 후속 인선 작업도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예. 내각을 좀 맞춰서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후속 인선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후속 인사가 좀 몇몇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김인철 후보자와 앞서서 함께 검증 대상에 최종까지 올랐었던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그리고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들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증인들이 출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했고요. 예. 어제에 이어서 김앤장 시절 논란들이 아무래도 주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네. 김앤장이 그동안 일본의 전범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등을 대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몰랐다고 답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자 한 후보자는 신문 기사에도 어느 로펌이 대리하는지 정보가 나오지는 않는다. 한국의 로펌이 론스타나 도왔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고 하죠. 공직과 김앤장을 오갔던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그 외에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 제공받아온 1억 원짜리 호텔 피트니스 부부 이용권 같은 관련한 공세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역대 협회장도 다 받았고 공직에 있는 동안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인으로 김앤장 변호사가 출석했잖아요. 네. 20억 원 고문료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김앤장 소속 정계성 변호사가 출석을 한 건데요. 네. 한 후보자의 경력이나 식견, 여러 경험 등을 해서 포함해서 능력을 높이 받고 업계에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두둔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한 후보자에게 직접 본인이 연봉을 제시했다고도 밝혔고 만약 다른 로펌에 갔더라도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았을 거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김앤장 출신이기도 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에서 공적인 네트워크,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특정 기업을 위해 사용하고 거액의 이익을 챙긴 행위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 후보자 정도의 연 5억에 가까운 고문료라면 아마 최소 서너 배 이상의 수익을 로펌에 갖다 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지 네.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좀 가장 쟁점이었는데요.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생 지난 5년간 있었던 그 편입생 중에 네.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지적도 민주당 통해서 나왔었고요. 예. 아들이 전년도엔 없던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점 등이 또 거론이 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시종일관 불법과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무조건 엄호를 하기보다는 좀 위법행위는 없어 보이지만 국민 정서상 오해 소지가 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아파 찬스 의혹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고 또 자료 제출도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오후 7시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더 진행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면서 집단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대 입학 취소된 건 그리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자 네. 답변을 하지 않는가 하면 급기야 왜 다른 분하고 계속 비교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자신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명의 인사청문회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전에 일단 청문회가 개의가 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다가 2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오후에 청문회가 제기가 됐는데요. 아빠 찬스 쟁점이 이 청문회에서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을 비롯해서 네. 국회 입법보조원 등으로 활동을 한 것, 그리고 아들이 이 후보자가 사회이사를 맡았던 기업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2012년 아파트 구매 지분 그리고 예금 등 11억 4천만 원 상당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는데 당시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장관이 지명된 후 3일 만에 납부 신고를 해서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무의 지식이 없었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용한 후보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턴 활동이 아니라 체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이렇게도 해명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가 됐어요. 네, 원래 내일이었는데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역시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문제점이 한 후보자의 입을 통해 부각되는 것이 우려해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일정을 늦추려 한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 간사 협의로 다음 주 중에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 네, 아마 8일이 될 것이다, 9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하고 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겹치기도 하고, 예. 네, 상당히 이제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좀 벌어질 거고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청문회가 어제 진행이 됐죠. 네.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2의 대장동 사태라고도 불렸던 제주 오등봉 사업 비롯해서 네. 또 그 오마카세 일식집에서 1,8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등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원희룡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소명을 아직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요. 오늘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요. 내일 다시 논의를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마카세는 갑자기 오마카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업무 추진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뭐 정리 중이다 공개하라고 이렇게 원 후보자가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제출되면 또 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어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110개 과제 중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예상했던 대로 폐기하고 네. 현 정부에서 건설을 중단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윤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공언했던 형사사법개혁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대검이 독립적으로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네. 형사소법 개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정반대 방향이네요. 정확히 검찰권을 대처합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거네요. 향후 새 윤석열 정부와 또 민주당 국회와 크게 충돌할 수 있다. 또 논의가 또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인 항공우주청 신설은 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지금 여성계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좀 출범 이후 선거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국정과제에 당기긴 했지만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SNS에 이 공약을 발표해서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었죠. 네. 이 공약이 110개 국정과제 하나에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이렇게 또 명시돼서 그 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더해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공약과 조금 후퇴를 했고요. 네. 200만 원 역시 순수 실수령액이 아니라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가 지원을 보태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형태로 보장하겠다는 쪽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선인이 이대남의 뒤통수를 쳤다 등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200만 원 순수하게 봉급을 받을 줄 알았더니 네. 같이 적금을 붙자 국가랑 함께 그렇죠. 그거 합쳐야 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병사들의 돈도 이제 포함이 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전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에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다라면서 다른 후보자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가족 찬스 논란이 일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사퇴 의사가 없음을 또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김 후보자의 사퇴가 향후 인사청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인철 후보자 자진 사퇴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신 만큼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측과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네. 아무래도 후보자께서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시기 전에 의사 전달 정도는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철 후보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낙마로 너무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걸 사실은 자인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해 일할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껴서 사퇴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청문회의 순기능인데 이렇게 사퇴하신 분이 나왔으니까 너희 측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야. 너희가 부실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것은 오히려 청문회의 이런 취지를 좀 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동의 없이 31회 임명 강행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자진 사퇴한 후보 한 분을 가지고 검증 부실을 운운하시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에서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검증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세게 비판했었거든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데 네.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절차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까지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보도되는 경우는 조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김인철 후보자보다 정호영 후보자가 먼저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자진 사퇴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께서 이번 청문회에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계신 만큼 예. 우선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지켜보셨죠? 네. 해명을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납득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네. 주요 쟁점이었던 후보자 아들분의 편입학 관련 의혹도 실제 학사 성적과 영어 성적 종합 점수가 1위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예. 오히려 면접관이 이제 후보자의 동료 교수였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면접에 관한 점수는 17명 중에 12위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후보자께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고 있으니 검증을 하는 측에서도 본연의 취지대로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내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검증을 하는 곳이 청문회니까요. 이제 예. 지켜보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세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정호영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는 이제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딸 이제 조민 씨 문제도 질의하기도 했는데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실제로 조국 전 사태와 정호영 후보자의 사례는 전혀 다른 사례죠. 이제 조국 정경심 부부의 사태 같은 경우,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모두 드러났고 실제로 이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사례이고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제도적으로는 합법적 절차였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와 연관된 기관이나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께서 제기하시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범죄를 저지른 분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범죄를 저지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검찰이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압수수색 들어간 거잖아요. 강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조금 얘기를 달리해서 아까 조국 정경심 부부라고 제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경심 부부께서 이제 정경심 씨께서 실제로 지금 유죄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건 뭐 결과론적인 네. 거고요. 인사청문회 예. 국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만약에 지금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들어가서 지금 정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면접관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사전에 부탁을 했다거나 이런 행위가 드러나면 이것도 입시 부정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네. 뭐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한 게 뭐 민주당 측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네, 뭐 그런 의혹이나 이 지적이 있는 걸 제가 대신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뭐 오해하시지 네네네.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당선인의 뭐 입장이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이잖아요. 정호영 후보자가 네. 또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정 후보자는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낙마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청문회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뭐 이런 제시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해명이 되지 못했다면 낙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분께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이런 의혹들이 뭐 이렇게 잘 해결이 나면 뭐 낙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고액 고문료, 뭐 정관예우 의혹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는 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한 후보자 청문회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뭐 모든 정권에서 이제 정부 요직을 역임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검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이 후보자 모습에 묻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본인들 정권 때 한덕수 후보자를 기용했을 때는 달리 태도를 바꿔서 비판하고 나서니까 이건 내로남불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네. 한덕수 후보자의 이제 50년 전 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뭐 돌아가신 지 20년도 넘은 부모님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거나 사실 50년 전이면 전사 하나도 안 됐을 때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자료들까지 포함하면서 이례적으로 1000여 건에 넘는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엔 발목 잡기식 행태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미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국회 인준 과정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국회 인준을 뭐 사실 뭐 민주당을 이제는 사실상 야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야당 입장에서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장관 후보자 가운데 몇 명은 지금 이미 이제 낙마해야 될 후보로 그 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정의당도 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비준 인준 문제하고 장관 장관 임명 문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청문회라는 게 본연의 취지 다시 이제 했던 말씀을 또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인데 이것을 마치 흥정하듯이 뭐 누구는 낙마시키고 몇 명을 뭐 낙마시키면 우리가 뭐 인준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각각의 후보들께서 본인이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하에 정당한 시스템 하에 소명할 것을 소명하고 검증받을 걸 검증받아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인준을 받고 아니면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직 낙마할 만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진행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은 자료 부실을 이유로 지금 일정을 연기했거든요. 네. 혹시 언제 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게 뭐 민주당하고 협의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뭐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은데 뭐 예. 어느 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비토를 굉장히 공공연히 말한 적이 많은데 네. 막상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매섭고 날카로운 검증의 세례로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뭐 부족한 점, 뭐 이런 점을 밝혀내서 낙마시키면 될 일인데, 네. 마치 이렇게 회피하듯이 계속 미루기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한동훈 후보자를 뭐 낙마시킬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뭐 지금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해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향해서도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야반도주에 비유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정의와 공정 이런 화두를 한동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한 후보자 지금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걸 보면 뭐 편법 상속, 증여,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것을 바로 소명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민주당에서 네. 이런 청문회 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이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는지 지금 판단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를 이제 기대했습니다만 뭐 안타깝게도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가 되었죠. 예. 이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형사사법 체계는 사실 사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최종 판단인 재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뭐 어떤 사회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일반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인수위에서 오늘 이제 국정 과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10가지를 네. 발표했는데요. 사법개혁과 관련한 그 공약이 한 4번째로 이전에 공약집에 들어가 있을 땐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앞쪽으로 네네. 쭉 당겼고요. 그다음에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에 국정운영 방향을 내놨거든요. 이게 일종의 지금 이제 법안 통과 항목하고 정반대인데 앞으로 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검수완박을 꾸준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이 정책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계 전문가들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막상 수사를 맡게 될 경찰 측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 너무 빠르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돼서 정말 수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아보고 또 빨리 정상화를 시키고자라는 당선인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방선거하고 연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국민투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선인 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네. 이게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 저지하고자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네. 이것을 지방선거에 연관시켜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종 관문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개특위 구성하는 건 협조 계속 안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시죠? 일단은 지금 결국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실 원래대로였으면 뭐 법사위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뭐 탈당을 하시면서 무소속으로 들어가셔서 간다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사실 어떠한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 흐름 살펴볼 건가요? 네, 이번 한 주간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1489만 건 정도인데 순위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순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1위가요. 네. 간만에 문화 분야인데 네. 문화 중에서도 음악입니다. 음악요? 혹시 좀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저희가 잡히는데요. 정치나 여러 가지 이슈에 정말 사잡혀서 그런지 네. 몰라도 좀 가벼운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일단 키워드가 타이틀곡입니다. 관련 내용이 뭐냐면 싸이가 컴백을 한 거예요. 네. 싸이의 이제 데댓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사흘 만에 5천만 뷰를 전 세계적으로 돌파했고요. 사흘 만에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4일이 됐어요. 이제 4일째가 됐는데 네. 6,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 1억 뷰 금방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다 보니까 뭐 음원 차트나 뭐 아이튠스, 애플뮤직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팬데믹 오버 이래가지고 팬데믹 끝났다 이런 식의 이제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도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뭐 K-팝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또 여기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요? 방탄소년단의 BTS의 슈가. 아, 네. 네, 슈가님이 이제 같이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싸이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메이킹 영상에서 보면 슈가님한테도 이제 40대가 되더라도 너도 나처럼 춤을 출 거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널 놀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위트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슈가도 몸만 따라준다면 춤을 추고 싶다. 뭐 40대에도 콘서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싸이의 컴백과 함께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 12월에 싸이 하면 우리가 강남스타일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때 어떤 콘서트 실황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002년에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챔피언이라는 이 노래를 이기는데 딱 10년 걸렸다. 그게 강남스타일이었는데 예. 2012년에 강남스타일 만들고 다시 이제 10년 정도 걸리면 아마도 강남스타일을 이길 곡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2020년에 이번에 컴백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강남스타일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강남스타일 역시도 지금 뭐 43억 뷰를 넘어서는 엄청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으면서 꾸준한 화제성을 입증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음악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뭐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면 국내에선 이 가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팬덤이 있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앨범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정규 앨범이 6년 만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90만 장이 거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앨범요? 네, CD가. 네, CD가 집계 시작된 지 7시간 만에 90만 장이 팔렸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아이돌 지금 손거로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3월 이제 아이돌 중에 유명한 팀의 백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수 초동 판매량 86만 8천여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뭐 90만 장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을 뛰어넘는 진정한 트로트 가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임영웅 씨 이번 선곡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트로트 같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타이틀곡을 이적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이적 씨가 좀 만들어줬어요.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그 장르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흥미로운 게 SNS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미 뭐 초동도뿐만 아니라 한 150만 장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요. 큰아들이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부모 입장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한 분당 네. 원래 팬덤이 워낙 강한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팬들이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몇십 장씩 사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CD가 4가지 버전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한 분당 4장을 사지 않으셨을까.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팬덤을 이기는 이제 CD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정말 놀라운 수치다 아닐 수 없고 또 유튜브 공식 채널의 누적 조회수도 13억 8천만 뷰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난 팬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이가 아까 6천만 회라고 했나요? 조회수가? 네네네. 13억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죠. 누적. 지금까지 네네, 누적이 누적. 13억 8천만 뷰. 물론 뭐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네. 참 대단하다.
트로트 열풍이 네. 대단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는 경제 분야의 영업이익이란 키워드고요.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카카오페이인데 지난 2분기 이후에 4분기 연속 적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인건비 등 영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29억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나면서 20대에서 40대에 이제 경제활용 주 연령층이 더 많아져서 금융 서비스의 전환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보호 예수 물량부터 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마존이요? 네, 왜냐하면 아마존 하면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1분기 이제 그 성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2022년 1분기 동안 7%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년 동기에는요 같은 기간에 44%를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7% 성장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성장세가 꺾였나? 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 것이고 7년 만에 첫 분기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IT 기업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면서 이제 좀 실적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럼에도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버텨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겠는데요. 네. 비대면이 증가하면서 네. 사실 최대 수혜를 쇼핑몰이나 그렇죠. 이런 데들이 봤다 온라인 이런 커머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직영입니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직영. 직영요? 네. 뭘 직영하죠? 직영 땡땡땡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직영 주유소. 맞습니다. 직영 네. 주유소 관련 얘기예요. 이게 유류세 관련 얘기인데 예. 이제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 낮추기 위해서 어제부터 유류세 추가로 낮췄습니다. 30%까지 깎아줬는데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살펴보고 분석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주유소의 한 80%는 지금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가 개인 주유소라고 해요. 네. 개인 주유소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그 정유사에서 기름을 사와서 하는 개인이 사장인 주유소인 것이죠. 근데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유류세 할인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사온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이제 다 써야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직영 주유소 그리고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을 한다고 해요. 또 한 번에 사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 인하분에 대해서 일정 물량분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유사가 부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주유소는 가격 내린 거 느끼려면 이달 중순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영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 이런 데를 좀 잘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를 찾아서 그냥 막 또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찾아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고 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오피넷이라고 하는 네. 웹사이트 겸 네. 앱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실제로 동네 최저가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원래 직영 주유소는 조금 더 비싼 부분들이 동네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알뜰 주유소를 좀 찾아보시면 확실히 저렴하게 기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동네에 없으면은 또 차 몰고 거기까지 가는데 또 기름값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조금 더 확대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은 저는 이 유류세 인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전전날에 이른바 이제 만땅이라고 표현해서 가득 채웠었는데 아직도 1900원대 기름이 후반에 남아 있습니다. 1800원대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네. 석유 관련한 또 이슈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이제 헝가리 슬로바키아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EU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하는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나라는
워낙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비율, 석유, 원유 및 석유 제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헝가리는 거의 96%, 슬로바키아는 58% 정도인데 일반적인 EU 평균이 26%니까 현저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SNS상에서는 이거 21세기의 에너지 식민지다.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분야에 한가득 키워드 더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저 분야에서 나온 거고 우리나라 이제 관광업에 내년부터 5년간 내년부터 이제 총 3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레저 분야, 관광 분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슈들도 함께 키워드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막 들썩이고, 그렇죠. 식량 위기가 찾아와서 뭐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뭐 이전에 몇십 년 내에 제일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칼럼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러시아가 미워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본질을 우리가 좀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전쟁은 멈춰야 되고 어떤 네,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전쟁은 허락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주제 뭡니까? 네, 정치 분야고요. 역시 당연히 검수완박 키워드가 계속 뜨거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책 영역에서 민영화라는 키워드죠.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이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SNS에 이런 얘기 쓴 거죠. 이제 에너지 정책 두고 사실상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민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SNS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에서는 우리는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거의 민영화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SNS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뭐 이런 키워드 얘기 드릴 수 근데 있을 것 워낙 같습니다. 예민한 문제여서요.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요. 5위는 스포츠고요. 역시 손흥민. 네. 세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엄청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4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4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인데 그 최종 과연 토트넘이 4위 할까 아니면 다른 곳이 할까 끝까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득점왕 경쟁에 있어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살라 그리고 호날두 이 세 명의 엄청난 경쟁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밤잠을 계속 설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워드 여자 배구가 또 키워드에 뽑혔는데 네.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제 배구 대표팀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김연경 선수, 양효진 선수, 김수지 선수가 떠나고 젊은 피들이 채우게 됐고요. 평균 연령대도 24.75세로 낮아졌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새 사령탑 역시도 그 전에 있었던 라바리니 감독 시절 코치로 함께 했었던 세자르 감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갖고 있는 여자 배구 대표팀에 대한 응원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왠지 김연경 선수가 빠진 대한민국 대표팀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제2의 김연경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뭐 감독님이 김연경 선수랑 자주 연락해서 의견을 듣곤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김연경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이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